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 오늘 다 처음 보시죠? 네. 오늘 첫날인데 첫 개강날이 제일 또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이 이제 첫 과목인데 여러분은 아마 오늘 수업 듣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접할 때 못 들어봤던 말들이 좀 많이 나와서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또 상대방을 좀 알아야 진도를 나갈 때 좀 편하니까 여러분도 편하고 나는 공부 경험이 아예 처음이다. 난 한 번도 이 책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 있어요? 대부분 대다수는 잠시만요. 공부를 좀 한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일단 경험인 거니까 뭐 그걸 가지고 내가 이번 시험이 뭐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 제외하고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 다지고 실무하는데 다 써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도 제 소개를 해야 되니까 첫날이니까 제 이름은 고상철입니다. 고상철이고 강의한 지는 이제 19년 차 됐거든요. 18년 됐으니까 좀 있어 19년 차인데 이제 고시 공부하다가 이제 2차 시험 딱 보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쪽이 저랑 좀 잘 맞았어요. 돈도 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 할 거냐 강의를 할 거냐 하다가 저는 이제 강의 쪽으로 빠지고 이제 재테크 쪽으로 간 사람인데 나이가 어린 나이 때 시작을 해가지고 제 생각보다 제가 나이가 되게 젊습니다. 뭐 19년 했다 그러니까 한 50대 됐겠네 그런데 50대는 아니고 이제 40대 초반이고요. 부동산 관련돼서 지금 현재 강의하는 강사분들 중에서 초창기 멤버들은 다 이제 돌아가셨고 그 2세대하고 1.5세대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강의하신 분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강의 경력은 제가 더 많아요. 일찍 시작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걸 그 뭐라고 그러지? 뭐 자랑 삼아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오래됐으니까 아직까지 살아 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강사들이 수천 명, 수백 명인데 그 중에 아직까지 살아 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데 진짜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일단 부동산 공법이잖아요.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좀 약간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딱딱하죠. 느낌이 딱딱해. 이게 공인중개사란 제도 자체가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해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완전히 그 어떤 거냐면 중개를 하고 뭐를 받는 거죠? 중개 수수료. 근데 우리 이제 법적인 용어로는 중개 보수라고 하거든요. 느낌이 변호사는 변호를 해주고 변호에 따른 보수를 받잖아. 그죠? 근데 중개사는 중개 수수료 그러면 사람이 질이 떨어져 보이잖아. 수수료란 말 쓰지 마시고 이제는 뭐라고 써야 돼? 보수. 난 정당하게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 부동산이 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당신한테 내가 중개를 해주고 계약서까지 다 써서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해주는 사람인데 정당한 보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0.9%가 중개 보수다 그러면 4억짜리 만약에 4억짜리 아파트면 4구 36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중개 보수로. 금액 상당하죠? 네. 느낌이 옛날에 제가 그 설명회 할 때 뵀던 분 몇 분 계시네. 네. 저기 누갔네. 저 그때 중개 그 학교 설명회 할 때 오셨던 분 두 분밖에 없어요? 세 분, 네 분, 네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하기 전에 우리 과목 제도는 내가 첫날이니까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이 있을 때 1차는 일반적으로 이제 두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에다가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있어요. 민법하고 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소양 지식이에요. 그냥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 1차를 일단 합격을 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소양 과목이니까 야 그래도 이 정도 소양 지식은 있구나. 그럼 너는 2차 실무 과목입니다. 실무 내가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전 업무에 투입이 되기 전에 최소한 이 네 과목 정도는 알고 가서 업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업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너한테 자격증을 주겠다. 그래서 요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원래는 크게는 세 과목입니다. 일단 중개사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두 번째가 부동산 공법. 그다음에 이제 공시세법이라고 해서 여기 한 과목인데 원래 한 과목인데 내용이 너무 달라가지고 세무 전문가가 강의를 해야 되고 이거는 등기 법률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요 강의를. 그래서 선생님이 두 명인 거예요. 그래서 총 이제 두 과목에다가 원래는 세 과목인데 이게 네 과목이 된 거죠. 그래서 총 6과목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11월, 12월은 1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1월 달 가면 여기 제가 밑줄 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여기 민법하고 부동산 개론하고 부동산 공법은 양이 좀 많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2시까지 아마 할 거야. 그래서 10시부터 2시까지 앉아 있는 거를 아마 평생에 몇 번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지금 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 엉덩이를 내가 4시간 앉아서 저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내용을 들으면서 앉아 있으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거든. 일단 무거워야 되니까 또 받아들이는 것도 하려면 내용도 다 요 한 과목 빼고, 이 개론 빼고는 다 끝날 때 뭐로 끝났냐면 다 법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다 법률 과목이라 혹시 법대를 전공했으면 그래도 느낌이 뭐 어렵지 않게 들리겠지만 이게 법 전공을 안 하신 사람이 내가 처음부터 법조문을 뭐 이제 암기를 하면서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11월, 12월 강의는 이 과목이 지금 쓰는 표현들이 어떤 표현을 쓰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 건데 기본적인 용어 정리부터 해서 이 법이 왜 나왔는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시작하는 게 제일 낫기 때문에 기초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 색깔이 2차 입문서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하고 공시법 중에서 제가 이제 요 과목 하는데 일단은 책 구경부터 좀 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차 거기 보시면 순서가 앞에 이제 중개사법, 부동산 공법, 공시법, 세법이라고 맨 앞에 표지가 이렇게 돼 있죠. 표지. 이게 순서예요. 시험 보는 순서인데 얘가 일단 오전에부터 시험 봐요. 오전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 두 과목을 나눠서 1교시 그리고 2교시.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40문제, 40문제를 즉 80문제거든요. 그걸 100분 동안 이제 풀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50분 쉬었다가 다시 이제 2차는 1교시, 2교시 나눠서 얘 한 과목 보고 41번부터 40번, 41번부터 80번. 그 다음에 얘는 40문제거든요. 공시세법을 합쳐서 이제 40문제야, 얘가 40문제고, 얘는 단독으로 40문제야. 그러니까 1교시 때 80문제를 풀고 또 3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교시 때 1번부터 40번까지 또 한번 풀고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럼 이 2차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법은 이제 두 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책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앞부분이 중개사법, 그다음에 공법, 그다음에 이제 공시세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장 딱 넘기시면 파란 색깔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기분 좋죠? 일단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서 일단 한 거고 한 장 넘기시면 기초 입문서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기초를 잡기 위해서 철저하게 용어 정리 해설부터 해서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뒤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라고 해서 응시 자격부터 있는 것들은 뭐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한 번씩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 과목 선생님이 민법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개론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다 각 과목 선생님이 알아서 얘기할 거니까 그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컨텐츠라고 나올 겁니다. 컨텐츠. 그래서 목차라고 그러죠. 컨텐츠. 그래서 제 1과목이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중개사가 해서는 안 될 일 있고 안 될 일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에 관련된 거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게 중개사법에서 이제 배울 거고 우리 이제 제 2과목입니다. 그 오른쪽에 제 2과목 부동산 공법에서 파트 1부터 해가지고 뒤에 그 파트 8까지 돼 있을 거예요. 6개 법인데 일단 6개 법 제외하고 총론하고 마지막 파트에 공법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잠깐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공법 파트고 제3과목이 부동산 공시법하고 제4과목이 세법이 한 과목인데 따로 이제 이렇게 따로 공부하는 거지.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은. 이제 제일 처음에 공인중개사법이 이제 1과목으로 나오는데 오늘 하는 과목은 제가 하는 과목이 여기가 아니라 옆에 보시면 여기 4개로 나눠졌죠. 4개 나눠지면 요 앞부분까지가 중개사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제2과목이라고 써 있을 거야. 제가 하는 과목이 제2과목이 부동산 공법이라 페이지로 따지면 136페이지가 첫 부동산 공법입니다. 136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강의 들어올 때는 136페이지부터 진행해서 여기 끝날 때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그 챕터 1에서 법의 구성이라고 써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하기 싫어져요.
법의 구성 여기서부터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어려워지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설명을 진행할게요. 자, 일단 부동산 공법 과목이 여기 이거부터 내가 인지를 시키고 갈게요. 민법이 양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이거는 한 권으로 묶어놓은 거잖아. 기초서라서. 근데 각 과목별로 6권이 나올 건데 얘가 법조문이 만약에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법조문이 한 1000개 정도 돼. 법조문이. 그리고 얘는 법조문이 아니라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론이니까 학문이에요. 학문. 부동산 관련된 학문. 뭐 감정평가 이론 또는 투자론 또 예를 들어서 수요공급 경제론 뭐 이런 것들 나올 거니까 얘는 이론이라서 양을 늘리자 그러면 법조문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양이 비슷해요. 근데 중개사법은 법조문이 한 120개 정도.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법은 3,200개 정도. 그리고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한 250개 정도 돼요. 자, 느낌 왔죠? 네. 자, 이제 이 120개고 얘 만약에 3,200개면 얘 100개로 따지고 얘 300개로 따지고 3,000개로 따지면 몇 배네? 30배죠. 양이 30배인 거야.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책을 한 권을 10번, 30번 읽었어. 책 한 권을 가지고 30번 읽었는데 얘는 30번 읽을 시간에 얘는 한 번밖에 못 읽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얘 내가 30번을 봤어. 근데 얘는 한 번을 본 거야. 그럼 점수가 둘이 똑같이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얘가 30번 본 애가 잘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근데 얘는 한 번 보고 만약에 얘가 60번 봤다. 그럼 이제 두 번 보는 거겠죠. 그럼 이제 시험장에 갔어. 얘 60번을 보고 들어간 과목이고 얘는 이제 두 번 보고 들어간 과목이야.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당연히 어디가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겠네. 공법이 점수가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는 양이 많아서 그런 거지 내용이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설명 얼마나 잘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여러분은 따라오시는데 이 3,200개를 다 하고 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추려서 기본서를 나올 때 아마 기본서 두께가 제일 두꺼운 게 공법일 거예요. 한 8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책 한 권이 800페이지야. 예.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민법. 나머지 이제 개론하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두께가 나오는데 일단은 한 바퀴를 돌리는 것만 일단 하는데도 2달이 걸려요. 예전에는 17회, 16회 시험 전까지는 거의 3개월 과정도 많았어요. 어떤 학원은 1월, 2월, 3월에서 한 바퀴 돌고 막 이랬는데 자세하게 한번 보는 것보다 빨리 한번 보고 한 번 더 보는 게 합격하는 데 도움이 더 될까봐 구성을 그럼 2달에 한 번으로 정의를 끝내는 걸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11월하고 12월 달에는 기초과정을 일단 할 건데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일단 볼 거고요. 그다음에 1월하고 2월 달에 이때 이제 기본서 나오면 기본 이론 할 거예요. 이 기본서를 한 번 더 볼 거야. 이때는 자세하게 나 할 거고요. 3, 4월 달에는 그중에 시험 잘 나오는 거 있죠.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심화 이론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5월 달하고 6월 달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기본서 2번 받지 않습니까? 이제 암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오지선다에서 40문제 중에서 평균 한 과목마다 최소한 40점을 넘은 상태에서 평균 6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기본적으로 심화 이론까지 공부하면 이제 암기 들어가야 되니까 요약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약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하는 게 6개월 정도 이론한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7월하고 8월 달에는 이제 시험은 오지선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라고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법이 40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41번부터 80번까지 나오는데 내가 시험장 가서 마킹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한 9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이제 이론 공부했던 거, 문제 연습했던 거 가지고 9시 반부터 50분 동안 일단 풀어요. 마킹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해설하는 거를 한 달 내내 할 거예요. 과목별로 6과목이니까 4번씩 하겠네. 한 달 4주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10월 달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정리 한다고 해서 총 정리 하루에 아침 10시부터 한 5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기본 이론을 2개월 했었지 않습니까? 2개월 했는데 10월 달 가면 하루에 끝낼 거야. 이거 이 2달 동안 한 거를 하루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이제 정리해서 뽑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총정리하고 마지막 백선 문제 이제 시험에서 나올 만한 거 한번 정리 한번 하고 10월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넷째 주 토요일 날 여러분 이제 9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 반부터 해서 4시까지 시험장 딱 보고 나오시면 이제 내가 대충 이제 마킹을 했으니까 가다반이 나오면 맞춰보고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한 6시 정도 되면 답안이 나올 거예요.
이때 당락 여부를 이제 아는 거야. 근데 1차는 합격을 했는데 2차가 안 됐다. 얘는 합격했어. 6점 넘고 평균 6점이 얘는 안 됐어. 그러면 얘는 합격했으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는 건 29회 시험입니다. 29회 시험인데 이때 1차만 합격했기 때문에 30회 때 볼 때는 1차를 안 보시고 1년 유예를 주겠다 해서 2차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9회니까 그 다음에 30회 때는 2차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얘는 합격이 안 됐는데 2차 합격이 됐다. 얘는 무효야. 무조건 1차가 합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합격이 된 상태에서 2차가 안 되면 다음에 2차만 보면 되는데 1차는 안 됐는데 2차만 됐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다음에 1차부터 다시 보셔야 되니까 무조건 어느 과목부터 이제 잡아야겠네. 1차 과목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1월, 12월 달 공부하면서 1, 2월까지는 거의 1차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되고 3, 4, 5월 달에 가면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이제는 우리 과목도 공부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오늘은 복습을 어느 정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1차 위주로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2차만 혹시 하시는 분 있나요? 2차만?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저한테 오시면 돼.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오시면 돼. 그래서 현재 제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중개사가 뭐 중개하는 사람이죠? 부동산 중개하는 거죠. 부동산. 부동산을 중개하는데 부동산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제가 그때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동산하고 부동산의 차이점부터 알고 시작하셔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봐도 동산이 뭐냐 그러면 걔네들은 뭐라고 그래? 초등학교 애들이? 동산, 움직일 동, 재산산. 뭐야? 움직이는 재산이라고 그러고 부동산은 아닐 불자 쓰는 거죠. 원래 불동산이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리을하고 지읒 앞에 리을 탈락 현상이 있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야. 불동산이라고 안 하잖아. 기분이 안 좋으세요 오늘? 그냥 뭐 편하게 하는 거. 뭐 오늘 뭐 암기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아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부동산 얘 반대말이잖아. 움직이는 재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럼 이게 특징이 뭐냐? 갖고 다닐 수 있는데 얘 못 갖고 다녀요.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소유권에 대한 명시 방법이 약간 달라요. 이거 내 거야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자, 이 시계 있죠, 시계. 시계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이 시계 그럼 누구 겁니까? 네 거라고 하고 싶잖아, 지금. 제 거죠? 제 건지 어떻게 아셨어요? 차고 있으니까. 차고 있다는 걸 우리 법률 용어로 점유라고 그래요. 점유. 가지고 있는 거. 점용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점유로 소유권을 명시하면 간단한데 점유하는 사람이 소유자다, 소유권자다라고 하면 돼. 근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저희 집이 지금 현재 잠실이거든요. 잠실하고 이제 파주 쪽인데 잠실에 있는 저 집이 제가 지금 나왔잖아 지금. 나와서 강의하고 있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누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누워 있어. 걔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걔 거 되는 거잖아. 그잖아요. 그럼 이제 야, 이거 네 거야? 그랬더니 점유자가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러면 또 이제 법적으로 소유권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런 분쟁을 막으려면 정부가 그럼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을 동산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공적 장부를 만들어 주겠다 해서 공부라고 그래요. 공부. 공적 장부 줄여서 뭐라고 그래? 공부라고 그래요. 남자친구 줄여서 남친. 또 그런 거 잘 알죠? 여자친구 줄이면 여친이고 공적 장부 줄이면 공장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공장이라고 안 하고 공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적 장부에다가 소유권자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야. 등재해가지고 기록한대요. 등기라고 그래요. 등재해서 뭐야? 기록해주겠대.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내 겁니다라고 하려면 건물 등기부를 만들면 되겠네. 그죠? 토지는 내 겁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쓰는 방식이 등기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명시하자 해서 등기에 관한 거를 배우는 게 여기 등기법에서 배워요. 공시법에서. 근데 여기서 하나 얘랑 차이점은 소유권 명시한 법이 좀 다른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자동차가 문제가 돼. 자동차, 뭐 선박, 항공기 뭐 이런 거. 자 일단 이거부터 볼까? 자동차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 선박도 동산. 항공기도 동산. 솔직히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에 뭐는 대부분 다 갖고 있죠? 자동차 갖고 있죠. 혹시 선박 있으신 분 있으면 손 좀 잠깐 친하게 지내게. 선박. 또는 항공기 있어요? 일단은 얘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면 뭘로 소유권 명시해야 됩니까? 점유로 해야 돼. 점유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지하 2층, 3층에다가 주차해놓고 올라왔거든요. 올라왔어. 그 강의 끝나고 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거 창문 깨가지고 앉아있으면 또 이거 점유하고 있네. 동산이니까. 그럼 걔 거라고 하면 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동산이긴 동산인데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큰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까봐 그거 좀 막자. 그럼 얘도 그러면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등재해서 기록하겠다 해서 얘는 등록이란 말 써요. 등록이라 해서 차량, 자동차 뭐라고 그러죠? 등록증. 그래서 자동차 소유주 확인할 때 차량 등록증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 회사가 갖고 있는 거 리스고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개인 거겠지. 근데 잘 봐. 등록을 해서 소유권을 명시하는데 동산하고 유사하게 하고 있어요. 부동산하고 유사하게 하고 있어요. 부동산하고 유사하게 지금 소유권을 명시하고 있으니까 야 얘는 지금 현재 누구랑 비슷하게 부동산에 비슷하게 준해서 관리하지 않냐 해서 얘는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준부동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개를 하는 거 자동차 중개하는 딜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순수하게 움직이지 않는 재산 중에서 대표적인 게 토지하고 뭐죠? 움직이지 않는 건 토지하고 위에 딸려 있는 뭐예요? 건물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준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협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뭐하고 뭐만? 토지하고 건물만. 이거를 중개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 공법할 때 여기 부동산하고 공법이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은 법 하나 그냥 민법이란 법 하나에 중개사법은 중개사법이란 법 하나예요. 세법은 세법이란 법 안에 그 제도가 들어있는 건데 얘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적 규제법을 모아서 한꺼번에 줄여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합성어예요. 부동산하고 공법이 합성어인데 부동산이 뭐야 그러면 이거 어디 정의가 돼 있어야 되잖아. 그 정의를 어디다 해놨냐면 민법에 여러분 민법 배우면 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토지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정착물. 그럼 자 여기서 밋이라는 거는 이제 법률 해석할 때요. 밋은 두 가지 동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까지 다 뭐라고 보겠다? 부동산으로 보겠대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뒤에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공법이죠. 공법이 뭐냐? 그러면 국가가 어떤 공익을 위해서 사인을 규제하는 수직적인 법률을 공법이라고 그래요. 국가가 나한테 뭐뭐 하지 마 이러면 다 공법으로 보시면 돼. 근데 둘 간의 문제가 생기면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걸 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사법하고 공법의 차이점 뭐냐면 대상자가 달라. 내가 뭐 하려고 할 때 국가가 나를 규제하는 거야. 그거 다 무슨 법으로 보시면 돼? 공법이야. 근데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얘랑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얘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든 게 사법이에요. 대표적인 사법이 여기 민법인 거예요. 근데 하나 물어볼까? 제가 땅이 있는데, 제 땅이 있는데 100평 정도 되는 토지가 있는데 100평에다가 제가 건물을 지려고 그래요. 근데 국가가 건물 짓지 말라는 거야. 야, 거기다가 건물 네 마음대로 졌다가 무너져서 인사사고 나면 나 책임 못 지니까 우리 국가로부터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뭐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럼 건축에 관한 법이 우리는 건축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건축법은 사법으로 가야 되는 거야? 공법으로 가야 돼? 공법이죠.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규제하는 것들이야. 예전에 동대문 운동장인가? 제가 그 청량리 가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종로 강의하고 청량리 강의할 때였는데 그 동대문 운동장에서 뭐 갈아탈 일이 있었는데 그 계단 딱 내려오는데 저쪽에서 나를 이렇게 탁 치는 거야. 이렇게 탁 치길래 딱 맞았죠.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왜 때리냐고 했더니 잘생겼다는 거야. 재수없어요? 쳤어. 그럼 근데 기분 좋게 그럼 가만히 참아야 돼. 가만히 반격을 해야 돼. 때려놓고 나서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해서 때리면 기분은 좋지만 솔직히 기분은 좋지만 이 미친나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누군가를 내가 그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어. 상해 입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를 관리해주고 있어요. 나는 신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때려거나 칼로 칼부림을 했거나 이러면 신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국가가 사람의 어떤 신체에 어떤 가해를 했을 때에는 어떤 벌을 처하겠다라는 법이 있겠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치 4주가 나왔다. 그럼 몇 조에 해당한다 해서 벌칙, 벌금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국가가 규제하는 법이죠, 이거. 국가가 사람 때리지 마라고 한 거잖아. 그럼 그거 형법이라고 그래요. 형법은 공법에 들어가야 돼요? 사법에 들어가야 돼? 공법에 들어가야지. 국가가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지나가는데 자동차 운전하는데 파란불이야. 파란불일 때 운전해야 돼요? 빨간불일 때 가야 돼?
파란불 때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빨간불 때 갔다가 사람 다쳤어요. 그럼 이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신호 체계인데 그걸 위반하고 내가 들어간 거야. 그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그러죠. 도로교통법도 사법으로 봐야 돼, 공법으로 봐야 돼? 공법으로 봐야 돼. 그럼 공법이 대한민국에 한 1300여 개 있어요. 1300여 개 법을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 1300개 중에 앞에 무슨 단어 붙었네? 부동산.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규제하는 법들만 모아놓은 게 부동산 공법인 거예요. 한 1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0%면은 1300개의 10%면 얼마야? 130개. 더 많아요. 훨씬 많은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법률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한 3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꼭 알아야 되는 게 한 130개 정도 되는데 그 130개 법을 우리가 시험 공부하면 20년을 공부해도 못 다 이자겠죠. 그래서 그럼 부동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들을 추렸는데 그럼 130개 중에서 예전에 우리 시험 볼 때는 9개 법이었어요. 9개 법을 다 봤는데 9개 법을 하다 보니까 꽉짝자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1년 내내 공부했는데 40문제 중에서 16개를 못 맞춰요. 16개가 40점이거든요. 그걸 못 맞히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제도 개선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산림법,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산림 자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세 개 법을 시험범위에서 빼줬어요. 그럼 총 몇 개 중에서 이제 9개 중에서 3개 줄여줬죠. 그럼 이제 몇 개 법만 공부하면 되는 거네? 6개.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관련된 국가가 규제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상에는 몇 개만 집어넣었다. 6개. 토지 관련된 거 4개, 건축물 관련된 거 2개 해서 총 6개 법을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6개 법 중에서 어떤 법은 12문제 나오고 어떤 법은 2문제가 나와. 그럼 12문제짜리를 열심히 해야 돼요? 2문제짜리를 열심히 해야 돼? 12문제짜리 엄청 열심히 해야지. 2문제짜리는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있으면 다 맞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눈만 뜨고 있으면 맞춰. 눈을 안 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걔 하나 법이 하나 있는데 농지법이라고 있어요. 농지법은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12문제 나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12문제 중에서 10개 맞췄고 예를 들어서 농지법에서 2개 맞췄다. 그럼 벌써 12문제죠. 우리 16개를 일단 넘어야 되거든. 그럼 나머지 법 4개 법에서 4개만 맞춰주면 2차는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1년을 공부해서 그게 되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정해진 스케줄 따라만 오면 되는데 중간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탈자가 나오고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런 건데 끝까지 가면 다 학교 가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본인이 실수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그럼 일단은 제가 설명드린 거는 부동산 공법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린 거야. 법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볼까? 그래서 국가가 나를 규제하면 다 이건 우리 무슨 법으로 봐요? 국가가 뭐 하지마 다 공법이야. 근데 사인 둘 간의 거래 계약이라든지 둘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사법으로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가족법, 뭐 민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부동산이 뭐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프로퍼티라고도 하고 뭐 리얼 에스테이트라고도 하는데 재산을 말하는 거야. 근데 동산 그럼 아까 움직이는 재산은 이랬죠? 부동산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렇게 구분했으면 애들이 구분하는 거고 우리는 법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구분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이건 초등 수준이에요. 우리가 구분하는 거는 소유권의 명시 방법이 다른 거예요. 소유권 명시 방법이. 그래서 소유권을 어떻게 명시하냐에 따라 차이를 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동산을 건드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부동산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소유권 명시 방법이 등기. 그래서 소유권자가 누구다라는 거를 등기부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땅이 어디 지역에 있냐? 그럼 지적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적에 관한 거 공간정보법에서 배울 거예요. 지적에 관한 거. 그리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게 되면 얘하고 A하고 B가 거래 계약을 했는데 얘가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둘 간의 문제 생겼죠. 둘 간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돼? 민법. 민법에 가면 이제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 계약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에 관한 법에서 이제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울 거고. 그래서 얘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을 해왔어요. 토지를 이제 갖고 내가 이용을 하려고 했더니 건물 지려고 그랬어요. 건물 지려고 그랬는데 국가가 짓지 말라는 거야. 야, 너 허가 받기 전 하지 마. 그럼 건축에 가는 거니까 무슨 법? 건축법. 건축법이 지금 현재 어디 들어있어야 돼, 당연히? 여기 들어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시험법에 건축법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건축법이라는 법은 안 써있잖아. 안 써있는데 부동산 공법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 안에 이제 건축법이랑 주택법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제 말을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지금 안경이라든지 저 신발 같은 경우는 우리 저거 뭐라고 그러죠?
동사. 근데 점유자로 가는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는 점유로 하면 안 된댔죠? 뭘 찾아봐야 돼? 등기부. 지금은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랬어요. 명칭이 좀 바뀐 것 뿐인데 아직까지도 등기부 등본이란 말을 워낙 많이 써왔기 때문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란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등기부 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토지하고 건물은 명시 방법이 당연히 뭘로 가야 돼? 등기나 등록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걸 사고 싶은데 이 건물을 사고 싶은데 소유권자 누구냐 그 들어가서 찾아야 돼요. 등기부 뜯어봐야 돼. 등기부 뜯어보고 열람하고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아보고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김갑수야. 김갑수인데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주민등록증 좀 줘보세요 했더니 이름이 김갑수라고 돼 있는데 사진이 딱 봤더니 그 나이가 42년생이야. 42년도생이야. 소유자가. 근데 얼굴을 봤는데 사진을 보고 얼굴 봤는데 아무리 봐도 30대야.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약간 의심스럽죠. 40년도생이면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30대로 보이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등기부상에 이름이 같고 생년월일이 같으니까 무작정 계약해 줄 수는 없잖아. 그 위조알고일 수도 있잖아요. 위조한거인데 위조한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주민등록증 가지고 저 사람이 진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실무 나가서 배우시면 돼. 그 뭐 하면 되냐면 전화기 1382라고 있어요. 1382. 1382라고 아세요? 1382로 전화하시면 주민등록증 그 번호 밑에 발급 날짜가 있어요. 주민등록 번호랑 발급 날짜 입력하면 그 음성에서 해당 본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주민등록증 잃어버리면 그냥 가만 놔둬요? 재발급 받아요? 재발급 받은 날짜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난 신고가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 주승 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 이제 날짜가 다르면 본인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실무 가서 배우면 돼.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이제 등기부 등본에 있는 걸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되니까 누가 소유자인데 이게 만약에 5억짜리 건물인데 5억을 현금 주고 딱 살 수도 있죠. 5억을 현금 주고 살 수 있는데 자금이 2억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얼마 빌려야죠? 3억의 대출을 받았을 때 은행에서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해놨겠죠. 그럼 이제 얼마 들어있냐? 내가 이걸로 샀을 때 그럼 얘한테 얼마만 지급하고 저당권 인수를 하면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더 볼까? 자, 이거 하나 보자. 이거부터 보자.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거 뭐 같아요? 아파트죠? 아파트야. 그리고 이건 뭐지? 도로. 이건 뭐지 이거? 자동차죠. 예. 여기 보면 아파트도 있고 여기 보니까 뭐 상가 건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죠. 이거 다 우리 뭐라 부르지 이거? 부동산이라고 하죠. 예. 근데 저기 밑에 도로 같은 경우는 토지니까 일반적으로 토지도 부동산이잖아. 예. 그럼 이제 내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 땅을 도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건 지자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자체가 내 땅을 갖고 내 땅에다 도로를 편입하면서 이 땅을 강제로 뺏어간다는 거야. 이게 공익을 위한 거예요? 사익을 위한 거예요? 도로를 설치하는 공익을 위한 거니까 공익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정당한 보상을 주고 소유권을 강제로 뺏어오겠다 이런 법률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도 내가 팔기 싫어도 강제로 팔려는 경우가 있어. 그건 이제 국가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 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보상을 하겠다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 법 이름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내가 한 거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래요? 공익 사업을 위한. 이 법조문 외우는데 2달 가는데 시험을 2달 만에 합격했대. 이 또라이. 예. 법조문 외우는데 2달 가는데 그걸 3개월 만에 합격했다? 100% 3년입니다.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시고 최소한 제가 볼 때 기간이 10개월에서 1년은 빡시 공부해야 돼요. 이 시험에 자격증 따려면 2달에서 합격했다는데 그런 말은 믿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한 10년 열심히 하다가 좀 딴 거 하다가 3개월 만에 합격했겠지. 3개월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봐가지고 이 시험에 붙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되게 무시하는 사람인 거야. 그런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 재수 못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정확하게 충고를 해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자랑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솔직하게 3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겠죠. 그 관련된 법률 전공자라거나 그 관련된 업을 했던 분이면 가능할 수는 있어. 근데 완전히 생초보가
법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사람이 3개월 만에 이걸 공부해서 합격했다. 그거는 운빨이 있거나 잘 찍은 거야. 이거 그냥 실력으로 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믿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합격한 사람 중에서 진솔하게 나 진짜 빡시게 해가지고 1년 만에 못하고 2년 만에 했다. 이게 진짜 진솔한 사람인 거예요. 왜? 시험이 어려운데. 예전에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제가 이제 9회에서 10회 넘어갈 때 강의 시작했거든요. 지금 현재 몇 회 시험 준비하시는 거지? 29회. 제가 처음 강의할 때가 본격적으로 강의한 건 10회 때인데 그때 강의할 때는 한 6개월 정도만 해도 자격증 따는 시험이 없었어요. 난이도가 높지 않았거든. 근데 10회에서 15회까지 넘어가면서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옛날 난이도가 이랬으면 10회 때부터는 이렇게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15회 때 엄청 올라갔죠. 그랬다가 좀 유지하다가 17회 때 또 올라갔어요. 좀 유지하다가 15회, 20회 넘어가서 21회 때 좀 올라갔다가 수준이 이만큼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10회 이전에 자격증 딴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또 재수 5부터. 왜?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제. 근데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을 때니까 먼저 땄어야지.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먼저 하는 사람이 장땡인 거야. 자격증을 남발하면 안 되거든요. 현재 자격증이 일단 교부가 된 게 수만 명이 돼 있어요. 수십만 명이 돼 있을 텐데 이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은 또 몇 %안 돼요. 장롱 면허로 따놓기만 한 사람도 있어. 은행 뭐 퇴직하면 나 해야지 뭐 이런 분들도 많고 교사분인데도 따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일을 하냐? 안 해. 근데 혹시나 자기가 은퇴를 해서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보험식으로 따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실전 업무에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자격증을 따고 바로 실무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웬만한 직장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6개 과목 중에서 양이 어느 게 제일 많다고요? 그러니까 얘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안 돼요. 어차피 고득점이 안 되는 과목이야. 아무리 내가 20번, 30번을 봐도 얘는 고득점이 안 나오는데 얘는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번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평균 몇 점만 나오면 되는 과목이에요? 60점만 맞추면 되니까 얘 80하고 얘 60 맞추면 얘 40 나와도 자격증 따는 데는 얘 평균 60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 80, 얘 40이면 평균 60점 되잖아. 그럼 얘를 좀 편하게 좀 더 많이 공부하시고 공법 시간에는 제가 하라는 거 위주로만 딱 해도 충분히 꽈락 이상은 넘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은 거 중에서 내가 중간에 뭐 이건 잘 안 나오니까 버리세요 하잖아. 근데 이제 다른 학원 갔더니 가르치는 거야 또. 그럼 또 죽어라 또 해요. 그래 놓고 자기 거는 완전히 안 되고 섞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쭉 따라오시는데 지장 없어요. 자격증 따는데 지장 없으니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저기 기웃하지 말고 누가 뭐 옆에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공부를 좀 했던 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제 좀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약간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뭐 이거 해서 뭐 필요 없어. 이것만 해. 근데 그 사람이 강사가 아니잖아. 10년, 20년 그것만 한 사람이 아니고 작년에 겨우 합격하신 분인데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10년, 20년 넘게 강의한 사람 얘기를 듣는 게 맞죠.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시고 따라오셔도 돼. 자, 이제부터 이거 할 거야. 얘 지금 아파트죠. 그럼 아파트를 짓는 거를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규제하는 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택을 우리나라는 30개 이상을 짓겠다 그러면 주택법에서 규제해요. 내가 한꺼번에 짓는 게 28개, 29개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규제를 해요. 그럼 여기 아파트들은 대규모로 지어놨네, 그죠? 그럼 얘는 이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법은 그 주택법이라는 법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 요거 그 한 동짜리 뭐 단독주택 뭐 이런 것들은요 20개, 30개 이상을 짓지 않았겠죠? 걔는 건축법에서 규제한 거야.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원래는 모든 건물에 대한 일반법이 건축법인데 그 중에 주택만 골라가지고 30개 이상을 짓겠다 그러면 일로 와 해서 주택법 적용을 받아요. 그럼 이 아파트들 30세대 이상인 아파트들은 다 무슨 법에 따라? 주택법에 따라.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해서 팔아먹는 사람이라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쓰고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라서 건축주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딱 보자마자 이거 건축주가 건축 허가 받아서 지었겠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아파트 1500세대야? 그럼 이건 건설회사 딱 보니까 대림이라고 써있어. 이편안서상. 그러니까 대림 건설이 사업 주체가 돼서 사업계획 수임 받아 지어서 분양을 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부동산을 보는 게 법이 다르니까. 근데 얘가 지금 현재 땅을 갖고서는 여기 뭐가 생겼죠 지금? 도로. 그러면 시에서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계획으로 여기에다 도로 계획을 짜서 이 사람이 기존에 있던 소유자 땅을 수용했겠죠. 수용하고 뭐를 받고?
보상금을 받고 이 사람은 이제 다른 부동산을 대체하는 땅을 샀다거나 했겠지. 이거는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는 걸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옆에 중간에 학교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이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인프라, 영어로 인프라, 우리나라 말로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요. 도로는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런 건 지자체에서 세금 걷어서 만들어 주겠다. 대신에 서울 시민들 위한 도로니까 서울 시민 돈 갖고 해야죠. 그죠? 저기 전라도에 있는 애 돈 받아다가 서울시에다 도로 설치하면 웃기는 거잖아. 그럼 이제 해당 지자체 내에서 재원을 구성하는 게 그러면 세금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걷어들이면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샀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집을 샀다. 그럼 이제 성동구에다 우리는 세금을 내야 돼. 그럼 그건 그 세금은 어디서? 서울시에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걸 지방세라고 그래요. 근데 집을 사고 파는 거는 양도한다고 그러죠. 양도하는 거, 양도세는 국세로 가서 국가 정부가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세법에서 배우겠죠. 세법 시간에 어디서? 세법 시간에 지방세가 뭐냐, 국세가 뭐냐, 양도세는 뭐고, 뭐 이건 종류 구분하는 것들을 아마 세법 시간에 배울 건데, 저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땅을 만약에 매입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냐. 여기가 옛날에 시골이었었어요. 시골이었는데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법이라는 걸 제가 강의할 거예요. 여기 좀 오래된 주택들이 몰려있는 지역 있어. 그럼 여기 싹 밀고 다시 지어야 되죠. 건축을 다시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다시 건축을 했다. 그럼 재건축은 이제 정비법이라는 법에서 배울 거야. 다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다 이론 같아요? 실무 같아요? 실무. 그래서 이 시작과 부분 다 실무야. 세법 관련된 거, 공시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건축행위, 토지개발행위, 그리고 이제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요 초록 색깔 책은 요 내용만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하나 더 볼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세요. 자, 요 주택이죠. 건축물이잖아.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445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445개 중에 단독주택에 해당돼요. 그럼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20개 이상 짓는 게 30개 이상 짓는 게 아니죠. 무슨 법에서 지었겠네? 건축법에서 이 땅을 매입한 사람이 건축물을 지었을 거라.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건축주라고 그래요. 건축주가 허가받아서 건축했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움직이지 않는 재산들이니까 얘도 뭐예요? 부동산이지. 그리고 이거 땅도 뭐예요? 부동산이지. 근데 요 자동차 있죠. 자동차는 뭐야? 중부동산. 그럼 얘는 빼야지. 우리는 철저하게 뭐하고 뭐야? 토지하고 그 정착물만. 얘가 발로 이렇게 살짝 밀면 움직이잖아, 이거. 그죠?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얘는 빼야지. 동산이니까.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 공법은 되게 많은 법률 중에 6개 법만 현재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데 아까 토지 관련된 게 4개 법, 건축물 관련된 게 2개 법인데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7문제씩 나와요. 7문제씩이니까 몇 문제네? 14문제. 토지 관련된 게 26문제에서 총 40문항이 나오는 건데 한 문제당 2.5점이에요. 한 문제가 2.5점이니까 아까 과목에서 낙방하는 점수가 몇 점이라고 그랬지? 40점. 40점 미만이 없어야 되니까 16개를 맞춰야 일단 40점이 되는 거야. 그럼 40문제 중에 내가 절반이 20개죠. 근데 공법은 16개만 맞아도 이렇게 해요. 가 뭐야? 탄성이에요. 잘했다는 거야. 근데 아들내미가 6점 받아오면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40점 맞아놓고 죽이면 안 되지, 걔. 근데 이 과목이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40점을 받았을 때도 뭐 잘했다라고 얘기를 듣는 이유가 양이 많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양이 많은 거야. 양이 많다 보니까 내가 학습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아서 얘만 딱 골라서 했는데 한 개도 안 나왔어. 그럼 빵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책임은 어쩔 수 없어요.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요거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거 위주로 공부하니까 요거는 달달달달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하다 보면 꽈락 못 넘겠습니까? 한 번 나빠지고 나왔는데 안 나오면 환불까지 해준다는데. 믿고 가야죠. 하나 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토지가 요 땅이 내 땅이에요. 요 땅이 내 땅이야. 그럼 내 마음대로 이용 못 해. 국가가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규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뭐 또는 할머님한테 뭐 토지를 상속받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친하게 지내게 빨리 얘기해야 돼. 상속받아서 난 토지가 있다. 이 대한민국 사람이 5천만 명이 넘는데 토지가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저는 이제 토지 쪽 개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 제가 땅 사서 제가 건물 짓고 팔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땅 모으는 게 취미거든요. 땅 모으는 게 취미인데 뭐가 있어야 돼? 돈 있어야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시작해서 지금 뭐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막 이렇게 샀는데 처음에 100만 원짜리 땅도 되게 많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땅 자기 이름으로 등기부에 딱 올리면 얼마나 기분 좋냐면 아파트 샀을 때랑 상가 샀을 때랑 기분이 달라요. 네. 땅을 딱 사면 이 땅에다 뭐 하지? 뭐 하지?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용도가 개발 용도냐 보존 용도냐를 국가가 정해놨어요 이미. 근데 어느 지역 가면 건물이 지어져 있고 어느 지역 가면 건물이 없다. 우리가 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 하는 거예요? 개발일까요? 다섯 글자로 이게 다섯 글자. 개발 궁극적인 목적 개발 왜 뭐 하려고? 건축하려고 해요. 힌트 줬는데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건축물을 지으려면 땅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땅은 건축 허가가 나고 어떤 땅은 건축 허가가 안 나요. 근데 어떤 땅은 10층까지 있는데 어떤 땅은 2층까지밖에 못 져.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거를 국가가 무슨 법으로? 공법으로 규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여러분이 뭐 투자를 한다,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그러려면 공법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최대 몇 층까지 져서 건물의 면적이 어느 정도 몇 평까지 질 수 있는데 그럼 이걸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땅 사는데 얼마, 건축하는데 얼마, 팔았을 때 얼마, 그럼 수익은 얼마 나오겠네. 그런 걸 하려면 규제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법에서 배우는 건데 그래서 양이 많은 거예요. 규제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 더 볼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법률 아까 토지 관련된 거가 4개, 건물 관련된 게 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건축법하고 주택법 느낌상 뭐 같으세요? 딱 건축물 규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7문제씩 계속 나왔어요. 7문제씩. 주택법도 7문제. 그래서 얘가 몇 문제 아까 총 더해서 14문제. 근데 나머지 법에 자, 전국 토지를 앞으로 계획을 짜놓을 테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이용해라 라고 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의 제일 핵심인데 얘 몇 문제 나와요? 12문제. 이번에도 12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농지인데 거기를 신도시로 개발하겠다. 그럼 도시개발에 대한 절차 규제법이 있어요. 도시개발법 그리고 오래된 구도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가 뭐예요? 정비법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이 6문제씩 나와서 얘가 12문제인 거예요. 24문제죠. 네. 그리고 아까 농지 있죠, 농지. 농지법이 지금 현재 법조문이 122개인가 그래. 농지법이 몇 개라고 지금 법조문이? 122개. 중개사법 요거 몇 개? 누가 더 양이 많네? 농지법이 더 많이 양이 더 많아요. 근데 몇 문제 나와요? 2문제. 얘는 40문제 나와. 어느 거 하셔야겠습니까? 나 우리 집에 농지가 있는데 농지법이 너무 재밌는 거야. 난 적성이 농지법이야. 적성 바꿔야 돼요. 예. 농지법이 적성이 되면 안 돼. 얘는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서 들어야 돼. 어쩔 수 없고 뭘 핵심을 가야 돼? 중개사법 열심히 하셔야 돼. 40문제짜리니까. 2문제를 포기하더라도 40문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얘는 앉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총 토지 관련된 게 국토개혁법하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에서 20몇 문제? 6문제. 그리고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지금 현재 14문제. 그래서 총 40문항 나오는 건데 요번에 시험 난이도가 작년보다 쉬웠어요. 27회보다 올해 28회는 좀 쉬워서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지언정 점수는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왜? 틀리라고 한 문제가 명확하게 틀리라는 문제고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연락받은 카톡만 해도 80점대가 그렇게 많았어요. 공법에서 80점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진짜 점수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웬만하면 60 맞고 환호를 질러야 되는데 60점 명함도 못 내밀어. 그 정도로 이번 시험이 난이도가 쉬웠고 작년보다는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국토개혁법이 좀 쉬웠고 근데 여기 개발법, 정비법에서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내내 공부를 해도 손을 못 대는 법들이 있어요. 규칙에 있는 거, 시행령에 별표에 있는 거 이런 걸 막 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작년보다는 건축법이 난이도가 좀 높아졌고 주택법은 비슷했어요. 그리고 농지법은 그냥 발로 찍어도 맞는 문제 2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28회 시험 문제가 40문제 나올 때 내가 뭘 위주로 공부를 했냐. 국토개혁법 위주로 그리고 건축법하고 주택법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었을 거야. 내년에도 뭐 달라지진 않을 건데 우리 몇 회 공부하는 거죠? 29회 이제 공부할 때도 일단 내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법은 당연히 어느 법이겠네? 12문제짜리니까 국토개혁법 위주로 하셔야 돼. 건물 관련된 거는 어느 법이 기본법이에요?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을 위주로 일단 공부하시고 나머지 법은 수업 시간에 일단 앉아 있으면 돼요. 이제 3, 4월 달 가서 이제 이것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그때 따라오시면 돼. 그러니까 수업 진도에 맞춰서 제가 설명 다 할 거니까 빠지지 않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내용까지 했으니까 제가 잠깐 쉬었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뭘 배워야 되냐 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커피 한 잔씩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할게요. 커피 한 잔 하시고 오세요.